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원 운동을 계속 나가 봅시다. 일단은 다음 내용을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해보고 지나가죠. 일반적인 경우에 항상 시작을 할 때 질문을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냐고 여러분들한테.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제가 자제를 하죠.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항상 수업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중요한 점을 리뷰를 해주면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세요. 복습을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저번 시간 우리가 엄청 많이 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세 가지 했어요. 뭘 했냐면 첫 번째, 운동의 정의를 내렸어요. 두 번째,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들을 각각 어떻게 했죠?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간단하죠. 위치의 변화예요. 그죠? 물체의 위치가 변화했다면 물체는 곧 운동을 했다.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변이라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변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위치의 변화예요. 자, 위치의 변화를 변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이의 재밌는 점은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변한 정도,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그 변한 정도도 가지고 있지만 또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변했는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스칼라라고 한다고 했죠. 미안합니다.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이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 물체 운동했다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예, 그렇죠.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걸 나타내는 물리량은 안타깝지만 두 가지가 존재를 했었어요. 속력과 속도라는 물리량이 존재를 했었죠. 속력이란 건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위치의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었죠. 즉 시간분의 움직인 총거리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평균값에다가 뭘 나타냅니까? 대략적인 빠르기 정도만 나타내는 물리량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속도는 어떤 걸 더 포함하죠?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였냐. 이걸 포함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뭐라 그래야 될까? 벡터량이죠. 미안합니다. 벡터량이라서 두 가지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뿐만이 아니라 속력이라 그랬나요? 미안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꾸 말하다 보면 헷갈리네요. 헷갈린다기보다는 이 방송에 익숙지가 않네요. 어쨌든 속도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평균 속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처음과 끝에만 의존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였죠? 순간속도란 개념이 나왔어요. 순간속도란 것은 이 위치의 변화량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값이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순간속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이 미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책은 미적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여러분한테 순간속도 구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속도의 단위는 뭐였죠? 미터 퍼 세크. 속력의 단위는 뭐였죠? 미터 퍼 세크였죠. 자, 그런 다음 또 다시 정의한 게 뭐였어요? 가속도였어요. 그죠? 가속도란 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벡터량이에요.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이 가속도의 방향에 의해서 물체의 속력이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즉 속도의 방향과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체는 더 빨라졌어요. 반대가 되면 즉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물체는 느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보면 가속도의 변화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빨라지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속 운동이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뭐가 일정한 경우였죠? 속도가 일정한 경우였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등속 운동의 경우에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됐어요. 일정했어요. 같았어요. 일정하면 같고. 자, 그 다음에 등가속 운동이 있습니다. 등가속 운동이라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체는 동일한 크기로 계속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이 뭐가 있느냐? 자유낙하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등가속 운동의 경우에는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걸 머릿속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대면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제 말과 그 다음에 화면에 PPT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들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운동 방정식은 굳이 말하면 형태는 살짝 바뀔 수 있어도 이번 학기 내내 사용을 합니다. 중간고사 때도 나올 테고 기말고사 때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을 하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설명하는 운동 방정식을 찬찬히 잘 들으시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유도는 할 필요 없고 유도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 봅시다. 일단 이 지금 유도하는 운동 방정식은 오로지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라는 의미는 뭐죠? 가속도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다. 이걸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번지 점프를 하거나 자이로 드랍,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봤을 거예요. 그죠? 만약 그걸 탔을 때 여러분이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스릴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눈을 감으면 떨어지는 것조차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왜 스릴이 있어요? 빨라지죠. 어떻게?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자유로 드랍이라는 게 모두 다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빨라지고 그때의 가속도를 자유낙하 가속도라고 부르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이런 자유낙하 운동들이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우리 앞에 설명한 게 잠깐 있어요. 어, 등가속도 운동일 때 같은 게 있죠. 뭐가 같아요?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죠? 이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유도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을 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말로 읽어볼게요. A는, 여기서 A라는 건 가속도죠.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의 정의죠? 예, 그렇죠. 평균 가속도의 정의예요. 델타 T라는 건 시간의 변화량이고, 델타 V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자, 이걸 풀어 적으면 TF 빼기 TI분의 VF 빼기 VI,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변화를 줍시다. 어떻게 주냐 하면 TI, 분모의 TI라고 있죠. 그죠? 이 TI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시작 시간이죠. 측정을 시작할 때의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어요. 스탑워치를 가지고 측정을 시작할 때 시간이 뭘로 돼 있죠? 그렇죠. 0으로 돼 있죠. 그래서 TI는 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TI를 0으로 놓으면 굳이 나중 시간인 TF를 귀찮게 TF 이렇게 적을 필요 없죠. 그냥 T라고 적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T-0, 분모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 VI라는 건 언제의 속도예요? 시간 T가 0일 때의 속도. 그러니까 V0.
혹은 V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VF도 역시 그냥 V라고 적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속도 A는 T-0 분의 V-V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심플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정리해 주면 돼요? 오른쪽 걸 보세요.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회색 상자가 있죠. 회색 상자 안에 뭐가 돼 있어요?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해당하는 게 B 그래프예요. B 그래프. 자, 그래서 이 B그래프에서 V0라는 건 초기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초기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가속도예요. 가속도고, 이 가속도 A는 상수죠. 그죠? 여기서 보면 뭐에 해당합니까?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T라는 건 시간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흐른 후에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예, 속도를 알 수 있죠. 뭔 의미냐 하면 여기서 A라는 게 상수입니다. 그죠? 딱 정해진 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초기 속도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간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속도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미래죠. 그죠? 미래의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운동 방정식의 의미예요. 시간이 흐르는 미래를 예측하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이 유도됐어요. 이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계속 쓸 거고. 이 의미는 뭐라 그랬죠? 시간을 알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미래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 봅시다.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자,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자, 이 경우에 속도는 어떻게, 그림 B번을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고 가정할 때, 그런 평균 속도는 최종 속도와 초기 속도의 중간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중간값이 바로 평균 속도일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2분의 초기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주면 뭐가 됩니까? 바로 중간값이 나올 거고 그게 평균 속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해줄 거냐 하면 이 말로 설명이 참 어렵긴 한데 V는 2분의 V0 더하기 V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식에서 여기서 V 대신에 첫 번째 운동 방정식 V0 더하기 AT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2분의 2V0 더하기 AT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평균 속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평균 속도 V의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X였죠. 그죠? 델타 T 대신에 T를 넣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xf-xi 요게 뭡니까? 델타 x예요. 그죠? 요거는 2분의 그죠? v0 더하기 vt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죠? 일단 v0 대신에 이상한데? 아, 맞아요. 2분의 v0 더하기 자, 그런 다음 요걸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델타 x는 밑으로 내려오세요. 2분의 1 v0 더하기 vt 이렇게 됩니다. 그죠? v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그랬죠? v0 더하기 at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죠? 아직 안 집어넣었었네요. 이해 가나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식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v는 2분의 v0 더하기 v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델타 x는 2분의 1 v0 더하기 v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v 대신에
V0 더하기 AT를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밑에 바로 노란색 상자 안에 델타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죠? 자, 요게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이에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일단 A는 뭐라 그랬어요? 상수라 그랬어요. 가속도고 딱 정해져 있는 상수예요. 그럼 초기 조건이 여기서 뭡니까? 델타 X 안에 X0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위치와 V0라는 초기 속도를 알게 되면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 테니까 그냥 V0를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델타 X가 얼마인지, 즉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식이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운동 방정식과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운동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이 세 번째 운동 방정식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초기 속도를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가속도는 상수라 그랬어요. 속도와 위치의 변화, 즉 변이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이 세 번째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방정식 다 회색 박스, 노란색 박스 두 개가 있죠. 그죠? 회색 박스 하나에 노란색 박스 두 개가 있는데 이 운동 방정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죠. 그죠? 세 가지 운동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은 뭐였죠? 초기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시간이 t만큼 지난 후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운동 방정식이었고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은 자, 초기 속도를 알고 초기 위치를 알게 될 때 최종적으로 물체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물체의 최종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주는 운동 방정식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방정식은 시간이란 정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변이와 그 다음에 변이와 최종 속도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운동 방정식이었어요. 그죠? 자, 이 세 가지 방정식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걸 실제로 이제 한번 써먹어 봅시다. 여러분 책에 예제 2-4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예제 2-4번은 일정한 속도 24m/s로 달리는 자동차가 광고 게시판 뒤에 숨어있는 기동경찰을 지나쳤다. 자동차가 광고 게시판을 지나친 지 1초 후에 기동경찰은 가속도 3m/s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찰이 가속 차량을 따라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때 경찰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해될 때까지 쭉 읽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등속으로 움직이는 과속한다는 게 웃기긴 하는데 등속으로 과속을 하고 있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죠? 근데 과속이에요. 근데 그 광고판 뒤에 경찰이 숨어서 이 스피드계를 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과속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서 딱지를 떼야 되죠. 뭐 물론 한국은 뭐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집으로 날아오죠. 근데 제가 미국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딱지를 뗐어요. 뭐 미국은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등속으로 과속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빨간 자동차는.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고 있죠. 경찰은 초기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를 줘야지만 이 빨간 차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죠? 과속하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속 운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이 이 빨간 차를 잡았어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는 게 A번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따라잡는다 그랬죠. 그죠? 잡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잡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잡는다고 하죠? 그렇죠. 자동차와 경찰이 위치가 같아질 때, 최종 위치가 같아질 때가 잡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잡는 순간에 최종 위치는 같다. 경찰과 이 빨간 과속하는 차. 이걸 머릿속에 두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배운 거 뭐 배웠어요? 운동 방정식 배웠어요. 그죠? 그럼 운동 방정식 사용을 해주면 돼요. 자, 빨간 차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조금 생각을 바꿔봅시다.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얼마인? 0인. 그렇죠. 0인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경찰은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3m/s 제곱인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놔놓고, 일단 이 자동차의 운동 방정식 두 가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동차의 위치에 관한 운동 방정식은,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X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X카는 X0 더하기 VT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V0인데, V0인데, 이 제로가 빠져 있네요. 이 수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AT 제곱이 없죠. 두 번째 줄, X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2분의 1 AT 제곱이 사라져 있어요. 그죠? 왜죠? 자동차는 가속도 A가 얼마다? 0이다. 그렇기 때문에 X카는 X0 플러스 V0T 여기서는 VT라고 되어 있죠? 요거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X카에서 이 X카의 의미는 자동차의 최종 위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경찰차에 잡혔던.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자, X0 초기 위치죠. 이 초기 위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잡을 수 있는 거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어디요? 이 광고판에 있는 곳이 기준점이죠. 고속도로에 뭐 딴 게 없죠.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광고판에 있는 곳이 기준점. 됐어요? 그러면 경찰이 따라가기 시작한 게 얼마죠? 1초 후죠. 그러면 1초 동안 이 자동차는 등속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경찰이 따라가기 시작한 순간에는 광고판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죠? 그렇죠. 속도가 자동차 같은 경우 24m/s니까 1을 곱해주면 1초 동안 간 거리가 나오죠. 얼마 갔어요? 24m. 그래서 x0는 얼마가 됩니까? 24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일정해요. 그죠? 얼마로? 24m/s로. 그래서 v0 대신에 24를 넣으면 24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x카는 24 더하기 24t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X폴리스는 경찰이죠.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폴리스 T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X제곱 제로라는 건 뭐죠? 이 경찰의 초기 위치예요. 그죠? 경찰의 초기 위치는 바로 광고판에 있었죠. 0입니다. 그죠? 그렇지. 0. 경찰은 초기에 움직이고 있었나요? 정지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정지하고 있었죠. V0도 0. 남는 항은 뭐가 남아요? 2분의 1 A 폴리스 T 제곱이 남아요. 그죠? 여기서 경찰의 가속도가 얼마였어요? 문제를 다시 들어가 보세요. 경찰의 가속도는 3m/s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3,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x 폴리스는 최종적으로 1.5 t 제곱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걸린 시간 t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t를 쉽게 구할 수 없죠. 근데 알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최종 위치는 경찰이 자동차를 잡았을 때 최종 위치가 같다는 거죠. 즉, X카랑 X폴리스가 같아요. 그죠?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같다. 이렇게 해놨죠. 자,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면 1.5t 제곱에 1.5t 제곱은 24t 더하기 미안합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네 번째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1.5t 제곱은 24 더하기 24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딱 보니까 이거 시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식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까?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보든지, 그죠?
딱 봐도 인수분해 쉬울 것 같지 않죠?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인수분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머리 좋으면 될 수도 있겠는데 쉽지 않을까요? 그럼 뭘 써주면 됩니까?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은 그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죠?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주면 시간 t는 얼마가 나옵니까? 16.9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6.9초 후에 이 빨간 차는 안타깝지만 잡혀서 딱지를 뗐어요. 자, 그런 다음 이때 경찰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죠? 운동만이 써주면 되겠죠? 속도에 관한 운동만이식 뭐가 있죠?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B번의 첫 번째 식을 보세요. 그러면 V 폴리스는 V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더하기 A 폴리스 T 이렇게 돼 있고 V0는 얼마예요? 앞에서 했죠? 0입니다. 그죠? A 폴리스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죠? 경찰의 가속도는 3m/s였어요. 시간 t는 A번에서 구했죠? 16.9초. 그래서 3 곱하기 16.9 해주면 얼마입니까? 50.7m/s네요. 이 교통경찰이 딱 잡았을 때 이때 속력은 50.7m/s가 됩니다. 뭐 속력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크기만 필요하죠. 그죠? 방향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딴 의미는 없어요. 자,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첫 번째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어, 기본적으로 이 뭘까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는 살짝 어려워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보통 제트 비행기는 160마일 per hour의 속력으로 착륙하여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뭐 문제가 생겼어요? mi per hour 처음 들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할게요. 10마일 per hour per sec의 비율로 감속한다. 마일이는 계속 나오네요. 만일 착륙 후 브레이크를 밟기 전 1초 동안 160마일 per hour의 등속도로 움직였다면 활주로에 착륙하여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변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해가시나요? 변이는 얼마인가?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그죠? 착륙해서 정지할 때까지의 변이, 위치 변화는 얼마인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 문제고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이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단위를 이해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라임이 죽이죠. 그죠? 어쨌든 자, 마일이란 단위가 생뚱맞은 단위가 나왔죠. 이 마일이란 단위는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사람이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뭐 95마일을 던지네 어쩌니 저쩌니 하죠. 이 마일은 기본적으로 길이의 차원을 가져요. 그래서 킬로미터나 미터나 이런 우리 쓰는 뭐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랑 같은 차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마일을 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물론 요즘은 뭐랄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환산이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단위 환산 치면 바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원리는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환산하는 건지. 게다가 시험 칠 때 여러분 유튜브 보고 시험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환산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잘 들으세요. 단위 환산하는 방법은 단위 환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조건이라 그래야 되나? 첫 번째, 단위를 기호죠, 그죠? 숫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숫자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숫자처럼 약분해서 없앨 수 있다. 단위 환산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단위라는 게 차원이 같다 그랬죠. 마일과 미터가 같은 차원을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환산자라는 게 존재해요. 1마일이 도대체 몇 미터냐?
1시간이 몇 초냐? 이런 환산자가 존재하거든요. 환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마일은 대략 1600m예요. 또 정확하게 하자면 뭐 1601m 정도 되는데 그걸 그냥 간략화했어요. 그냥 지금은. 그래서 대략 1마일은 1600m고 1시간은 초로 고친다면 환산자를 쓰면 3600초예요. 우리 그거 배웠죠? 그 60분이 1시간이고 60초가 1분이므로 60 곱하기 60은 3600이 1시간이다. 그럼 그 환산자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환산자가 주어져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일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마일 퍼 아워 돼 있죠, 그죠? 사실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마일 퍼 아워는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 1마일은 몇 미터라 그랬어요? 1600미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항을 보세요. 1마일분에 1600미터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알겠죠? 바로 1이에요. 그죠? 1. 그 다음에 1마일이 3600하고 같으니까 1마일이 1600m와 같으니까 약분해버리면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00초분의 1시간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도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돼요. 거기다 최종적으로 뭘 곱해줬어요? h분의 마일. 그죠? 시간분의 마일 곱해줬어요. 같은 얘기죠. 이게 1마일하고 앞에 두 텀 1마일분의 1600m 요게 1이고 3600초분의 1시간 요게 1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마일을 붙여 다시 곱해줘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일이 약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마일 약분 가능하고 시간 약분 가능하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3600분의 1600이라는 숫자가 남고 그 다음에 초분의 S분의 미터가 남죠. 결국은 마일 퍼 아워가 뭘로 환산이 됐어요? 3600분의 1600m per sec. 이렇게 환산이 되네요. 그죠? 요게 단위 환산법이에요. 모든 단위는 사실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요런 뭐라 그럴까? 조건을 가지고, 요런 방법을 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환산자랑 이런 게 요즘 자동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글링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160마일 퍼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봅시다. 이제 환산은 다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제트 비행기가 160마일 퍼 아워의 속력으로 착륙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초기 속력이 얼마예요? 160마일 퍼 아워예요. 요걸 두 번째 줄에 보면 환산을 했어요. 그죠? 요 값이 얼마입니까? 71.5m per sec예요. 그 다음에 착륙해서 보면 10마일 per hour per sec의 비율로 감속한다 그랬죠. 감속한다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착륙했을 때 가속도가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4.47m per sec가 되고 가속도의 방향은 어때요? 감속한다 그랬으니까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4.47m per sec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가봅시다. 문제입니다. 문제. 지금 문제 읽고 있죠? 만약 착륙 후 브레이크를 밟기 전 1초 동안은 뭘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등속도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1초 동안 등속이고 그 1초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속 운동을 하죠. 단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고 그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크기가 4.47m per sec 제곱. 이해가셨나요?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두 단계로 딱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기 전 1초 동안 비행기가 움직인 변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비행기가 움직인 변이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해줘야지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느냐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운동 방식을 각각 따로따로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줄을 보면 첫 번째 비행기가 착륙하여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그죠? 네 번째 줄을 보면 가속도 A는 0이고 초기 속력, 초기 속도는 얼마예요? 초기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기 초기 속력이라고 합시다. 크기만 필요하니까 71.5m per sec 앞에서 구한 거죠. 시간은 1.00초. 자, 그러면 변이 델타 x는 운동 방식 기억나나요? x0 더하기 v0 t 더하기 2분의 1 아,
x제로가 아니죠. 델타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제로가 델타 x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안해요. 그럼 델타 x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그죠? v0가 얼마였죠? 71.5. 그 다음 시간 t가 몇 초? 몇 초 움직였어요? 1초. 그럼 71.5 곱하기 1초가 되네요. 그럼 71.5m 움직였고 더하기 2분의 1 a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비행기는 71.5m 움직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줄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비행기가 감속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비행기가 감속해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 운동 방정식, 2번 운동 방정식 모두 다 못 써요. 그래서 세 번째 운동 방정식 기억나죠? 시간이 없을 때 쓰는 운동 방정식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 델타 X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운동 방정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V제곱은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비행기는 정지예요. 그죠? 그럼 V제곱은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V0는 71.5m per sec죠. 그죠? 그럼 71.5m. 그 다음에 가속도 A도 구했어요. 그죠? 4.47. 다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 몇째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델타 X 제동이라는 건 앞에 식을 정리를 했죠. 그죠? 델타 X 제동은 어, 이가 왜 붙어 있지? 델타 X 제동은 2A분의, 미안해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앞에, 아까, 이가 왜 붙어 있지? 라고 말한 건, 제가 이 PPT가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2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말하는 거 들으시면 돼요. 델타 X 제동은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가속도는 그대로 집어넣어 주세요. 마이너스 4.47 마이너스 9를 그대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V제곱은 0이고 V0는 71.5m/s의 제곱 해주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572m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델타 X는 델타 X 순환과 델타 X 제동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644m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문제가 이해가시죠?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워요. 게다가 단위 환성까지 하니까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문제는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풀어보지 않으면 글쎄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1차원 운동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죠. 갈릴레오. 자, 이 갈릴레이는 유명한 뭐 천문학자, 물리학자죠. 그죠? 르네상스 시대에. 자, 뭐 이분의 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뒤에 가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면서 더 얘기하게 됩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 이제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가 처음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이라는 건 바로 물체와 지구 사이에, 물체와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대표적인 중력은 사람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어쨌든 사람이든 물체든 말이 자꾸 옆길로 새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 중심. 사실 중력이란 건 물체와 물체 중심을 있는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중심에서 중심을 따라서 움직인다. 1차원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1차원 운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을 경험하고 싶으면 자유로드랍이라든가 번지점프 같은 거 해보면 돼요. 속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빨라져요. 그죠? 즉,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대략적으로 9.8m/s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 요걸 자연악화 가속도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G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내에서 자연낙하할 때는 자연낙하 가속도 G, 즉 9.8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자연낙하 가속도 G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수는 아니에요. 즉 고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고도란 건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죠. 그죠?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낙하 가속도는 점점점 작아져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우주 비행사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 비행사의 운동이 어떻게 되던가요? 밑으로 자연낙하 하나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밑으로 자연낙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작죠. 왜냐하면 G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위도에 따라서도 이 자연낙하 가속도의 G의 크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G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죠. 그죠? 어, 자, 그렇게 되고 혹은 뭐 좀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자연낙하 가속도 G는 조금씩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연낙하 운동은 지표면 근처예요. 즉 고도 같은 걸 이렇게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9.8m/s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자연낙하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위쪽 방향을 y로 정의하고 미안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운동을 얘기할 때는 사실 수평 방향의 1차원 운동이었어요. 그죠? X축을 따라서 쭉 작용하고 있는 1차원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Y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수직 방향 보통 Y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Y축 방향을 따라서 1차원 운동을 하게 돼요. 이해갔죠? 자연낙하 운동은. 그 다음에 가속도가 G라 그랬어요. 그죠? 자연낙하 가속도가 G인데, 이 자연낙하 가속도 G의 방향은 어디예요? 아랫방향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항상. 그럼 이 아랫방향은 관습적으로 기호를 마이너스를 달아요. 그래서 자연낙하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G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쇼 프로 같은 거 보다 보면 우주 비행사들 막 또 비행사들 그 연습하는 거 있죠. 빙빙 도는 거. 거기서 G라는 말 쓰죠. 요때의 G가 바로 이 자연낙하 가속도 G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차원 운동이죠.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자연낙하 운동이 그럼 운동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앞에서 우리 운동 방식 세 개를 했는데 뭐 세 번째 건 시간이 없을 때 운동 방식은 일단은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운동 방정식 이 뭐였죠? V는 V0 더하기 AT였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방식은 뭐였죠? 델타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상황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그대로 사용하되 살짝 변화를 줘야 돼요. 어떤 변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속도 A 대신에 말이 꼬였네요. 그죠? 뭘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G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녹색 상자 안에 들어있는 식을 보세요. VY는 마이너스 GT 더하기 V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A 대신에 뭐가 들어갔죠? 마이너스 G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세요. YF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Y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속도 A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G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운동 방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 자연학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제 2-7번하고 요 뒤에 있는 2-8번은 이 자연학화 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뭐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연학화 운동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다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문제를 조금 꼬아놓으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이제 쭉 풀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석만 하고 여러분이 일단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설명, 뭐 풀이 어쨌든. 그래서 예제 2-7번은 뭐죠? 이 건물 위에서 이 돌을 던집니다. 그죠? 어느 쪽으로? 하늘 위로 이렇게 던져요. 그럼 돌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겠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 위치를 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위치 중에서 원점이 어느 쪽이냐 그걸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체의 원점이 어느 쪽이냐. 그래서 물체의 원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두 군데가 있어요. 원점으로 고려할 만한 곳이 지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돌을 던지는 위치가 있죠. 제일 편한 곳이 어디겠어요? 돌을 던지는 위치.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점을 누굽니까? 이 사람이 돌을 던지는 위치로 잡게 되면 지면은 이 돌을 던지는 위치로부터 50m 아래에 있죠. 그래서 지면의 위치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이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때 돌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0이 됩니다. 그죠? 최고점에서는 위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정지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 순간에 0이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지죠.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때를 낙하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운동이 사실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돌을 던지는 순간부터 자유낙하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풀어보시고 요 뒤에 로켓 문제 있죠? 로켓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 강의 노트는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면 수업까지 조금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대면 수업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참, 이 강의 노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 다음 주도 대면 수업이 아니에요. 우리 개강은 4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수업이 3월 달은 계속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